한 싱글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특수했습니다. 바로 미 연방수사국 FBI 소속 직원이었죠. 피해자의 직업적 특수성 때문에 이 사건은 발생 직후부터 세상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은 몇 번이나 뒤집히며 난항을 겪었고 진실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사건 발생 무려 6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그 충격적인 수수께끼가 풀리게 됩니다. 오늘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남동부에 위치한 윌밍턴. 이곳은 바다를 끼고 건설된 항구 도시이자 뉴 하노버 카운티의 행정 중심지입니다. 요유히 뻗은 강변 산책로,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 거리, 그리고 햇살 아래 옅은 빛을 반사하는 긴 목재 스택교까지 윌밍턴은 항구 도시 특유의 바쁜 리듬과 미국 남부 소도시만의 온화한 분위기를 동시에 뿜어내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영화 산업이 붐을 일으키며 동부 해안의 할리우드라는 별칭까지 얻은 매력적인 도시죠. 1999년 8월 6일 뉴 하노버 카운티 보안관실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FBI 요원 레리 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인 멜리사 갈레고스가 캐슬 헤인의 메모리 로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살해당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날은 원래 멜리사가 이사를 축하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아파트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계획이었죠. 멜리사 갈레고스. 그녀는 1970년 10월 25일 펜실베니아주의 탄광마을인 메카두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남 2녀 중 막내였던 그녀는 장난기 많은 오빠나 언니와 달리 어릴 적부터 매우 조용한 아이였죠. 매사에 조리가 있었고 학습 성적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주관이 뚜렷한 소녀였습니다. 1988년 봄, 18살이 된 멜리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족들 몰래 FBI의 사무직 채용 시험에 응시합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그 순간이 되어서야 가족들은 그녀가 워싱턴 DC로 떠나 FBI를 위해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비록 그녀가 꿈꾸던 현장 특수요원은 아니었지만 FBI에 입성했다는 것만으로도 멜리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FBI 지문 식별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부서는 주로 형사사건 조사, 배경심사, 그리고 무범죄 기록 증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었죠. 업무량은 방대했고 극도로 엄격한 정확성이 요구되었지만 총명하고 근면했던 멜리사는 빠르게 업무 리듬에 적응하고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성격도 온화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아주 좋았죠. 일이 없는 휴일이면 멜리사는 여행과 사진 촬영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늘 카메라를 메고 풍경이 아름답고 이야기가 깃든 곳들을 탐험하곤 했죠. 1994년 멜리사는 한 바에서 해병대원 카일 무니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늦게 만난 것을 후회할 정도로 빠르게 사랑에 빠졌죠. 만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들은 목사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 거실에서 간소한 민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웨딩드레스도 없었고 케이크도 없었으며 축하해줄 가족조차 없었죠. 하지만 멜리사는 여전히 행복해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사랑의 가장 진실한 모습이라 믿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뒤늦게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갈레고스 부부는 사위가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강력히 반대했죠. 하지만 그때 멜리사는 이미 임신 중이었고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1995년 7월 4일 그녀는 딸 사만다를 낳았습니다. 이듬해 남편 카일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남동부의 루준 기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윌밍턴과 모어헤드 시티 사이에 위치한 미군 최대의 해병대 기지 중 하나였죠. 이에 따라 새 식구는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멜리사 역시 FBI 윌밍턴 현장 사무소로 정근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무실 매니저 겸 비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서양에 임접한 해변 도시 윌밍턴을 멜리사는 무척 마음에 들어했죠. 그녀는 종종 이 도시는 생활에 활기가 넘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비록 윌밍턴에서 남편이 있는 루준 기지까지는 차로 30분이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과 생활 모두 그녀에게 충실감과 만족을 주었기 때문이죠. 멜리사는 똑똑하고 유능했으며 유머러스하고 대범했습니다. 그녀의 상사인 레리 보니 요원은 그녀를 친여동생처럼 각별히 챙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멜리사의 가정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카일은 점차 성격이 난폭해졌고 멜리사의 사회생활에 불만을 품었죠. 그는 멜리사가 가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직장을 그만두고 딸을 돌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멜리사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독립적인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육아와 직장 문제로 빈번하게 다투었고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한 번은 말다툼 도중 멜리사가 카일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문틀에 얼굴을 부딪혀 흉터가 남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카일의 감정은 더욱 예측할 수 없게 변해갔고 멜리사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딸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녀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죠. 이 과정에서 상사 레리는 멜리사가 사무실 근처 아파트로 임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왔고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해 주었습니다. 1999년 4월 법원은 정식으로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같은 해 여름 양측은 마침내 양육권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딸은 멜리사가 키우되 카일은 면접교섭권과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때까지도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였고 양육비 문제로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멜리사는 카일이 좋은 아빠가 되어주길 바랬죠. 만날 때만큼은 원한을 내려놓고 딸과 평화롭게 지내길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료들에게 전 남편의 감정이 언제 또 폭발할지 몰라 여전히 좀 무섭다며 걱정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멜리사는 사무실 인근에 새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아파트는 카슬헤임 메모리로드에 있는 애플밸리 커뮤니티에 위치해 있었고 사무실까지는 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았죠. 멜리사는 새 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8월 6일에 그녀의 이사를 돕기로 약속했었죠. 그러나 당일 아침 8시 평소 시간을 칼같이 지키던 멜리사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그녀의 휴대전화, 예전 집 전화, 새 아파트 전화로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죠. 불길한 예감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레리와 또 다른 요원 그렉이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차가 애플밸리에 들어섰을 때 레리는 멜리사의 차가 차도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현관문에 선명한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문틀은 외부의 힘에 의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레리는 누군가 문을 발로 차서 연 뒤 다시 닫아놓은 것이라고 추단했죠. 창문 너머로 거실에는 아직 뜯지 않은 이삿짐 상자들이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레리가 다시 전화를 걸자 집안에서 벨소리가 울렸지만 여전히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구석구석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열쇠와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침실로 들어섰을 때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들쳐져 있었고 멜리사는 알몸 상태로 매트리스 밖으로 몸 절반이 빠져나온 채 누워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레리는 즉시 신고했습니다. 곧 FBI 증거 대응팀이 현장에 도착해 감식과 증거 수집을 시작했죠. 하지만 레리는 피해자와 친분 관계가 깊다는 이유로 수사에서 배제되었고 사건 수사는 뉴하노버 카운티 경찰국이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은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멜리사가 범인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다수의 찰과상이 있었고 코 주변과 다리 그리고 어깨 부위에는 심한 멍이 들어있었죠. 무엇보다 멜리사의 목에는 뚜렷한 졸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의 힘이 매우 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법의학자는 멜리사가 끈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했으며 사망 추정 시각은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상한 점은 멜리사가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체내에서는 남성의 체액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증거대응팀은 아파트 내부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성폭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들은 작은 칼로 침대 매트리스의 윗부분 천을 잘라내 생물학적 샘플 검사를 위해서 법의학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현장 감식 도중 방구석에 밟혀서 망가진 액자 하나가 수사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액자 속에서는 멜리사와 딸 사만다의 사진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집안 어디에도 사만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극도의 긴장에 휩싸였죠. 경찰과 수사팀은 협의 끝에 멜리사의 전 남편 카일을 최우선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루준 기지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카일은 기지 내 근무지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카일은 경찰에게 딸 사만다가 현재 보모와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만다를 걱정했던 모든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이었죠. 한편 수사팀은 아파트에서 영수증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에 따르면 멜리사는 사건 발생 몇 시간 전 식료품점과 철물점에 각각 들렀고 영화 DVD 한 편에 대여했으며 자파 몇 가지를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시각 그렉 요원과 그의 조수는 애플밸리 커뮤니티를 돌며 목격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렉은 거리 맞은편 차도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멜리사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그의 아내 역시 그날 밤 일찍 잠들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웃 중에는 그날 밤 거대한 쿵 소리를 들었지만 별 생각 없이 지나쳤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람도 있었죠. 그렉은 그 소리가 바로 범인이 문을 발로 찰 때 난 소리였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후 그렉은 최근 교도소 출소자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성범죄자 등록 명부와 폭력 범죄자들을 추려 용의자를 찾으려 했지만 대조 결과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FBI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뉴하노버 카운티 주민들은 전례 없는 공포에 빠졌죠. 살인범이 여전히 우리 이웃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단서를 모으기 위해 국가의료서비스센터에 6개의 한라인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멜리사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누구든 이 한라인을 통해 수사팀에 제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죠. 수사에서 빠져있던 레리는 경찰에게 멜리사가 생전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만약 어느 날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범인은 분명 카일일 거예요. 멜리사의 이 말은 경찰의 의심을 다시 카일에게로 집중시켰습니다. 취조실에 앉은 카일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건과의 연관성을 단호하게 부인하며 멜리사를 죽이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죠. 카일은 사건 당일 밤 계속 집에 머물며 4살 난 딸을 돌봤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날 한 친구가 집에 왔었지만 밤 11시쯤 떠났고 그 후로는 자신과 잠든 딸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멜리사의 새 아파트 주소조차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멜리사와의 관계를 묻자 그는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죠.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카일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자청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도중 카일은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 탐지기 센서를 뜯어내고 취조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복도를 오가며 겨우 진정한 그에게 경찰이 다시 테스트를 요구했지만 카일은 협조를 거부했죠. 사건 발생 추정 시간을 볼 때 카일에게는 밤 11시 이후 약 6시간의 활동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라면 윌밍턴까지 차로 왕복하며 범행을 저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 카일은 일단 석방되었죠. 경찰은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혐의가 완전히 벗겨진 게 아니니 당분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카일의 집과 차량을 수색하고 친구, 전 여자친구, 가족들을 탐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드러났죠. 카일이 사격장에서 연습할 때
멜리사의 사진을 표적지 중앙에 붙여놓고 쐈다는 것입니다. 카일은 사격 고수가 되기 위한 동기부여 차원의 악취미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소름 끼치는 행동임은 분명했습니다. 밤 11시 이후 카일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그렉은 루준 기지에서 윌밍턴으로 가는 경로에 있는 모든 편의점과 주유소 CCTV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길가 쓰레기통과 배수로까지 뒤지며 버려진 증거를 찾으려 했죠. 수사팀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카일과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카일이 그날 밤 윌밍턴에 왔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 법의학 연구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멜리사의 새 아파트 박스에서 카일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고 침대 매트리스에서도 그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카일이 현장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멜리사가 이사 올 때 가져온 짐에 원래 묻어 있을 수도 있었고 매주 부모 사이를 오가는 딸 사만다를 통해 머리카락이 옮겨갔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매트리스는 결혼 생활 때 쓰던 헛 물건이라 DNA가 언제 묻은 건지 알 수 없었죠. 더 결정적인 것은 현관문에 찍힌 발자국이 카일의 신발 사이즈와 맞지 않았고 그가 속한 해병대 군화 모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카일의 성격과 직업적 야망을 분석해 본 결과 비록 멜리사와는 사이가 나빴을지언정 딸에게는 헌신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만약 살인을 저지른다면 딸은 엄마 없는 아이가 되고 자신은 군 경력과 진급 기회를 모두 잃게 되는데 그런 파멸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작아 보였습니다. 결국 수차례의 회의와 프로파일링 끝에 경찰은 카일이 범인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의 용의선상을 공식적으로 지웠습니다. 수사팀은 다음으로 블레이크라는 남성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멜리사와 통화를 했던 인물로 멜리사와 같은 FBI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멜리사가 카일과 별거하던 시절 샬럿 집으로 파견 갔을 때 만나 호감을 느끼고 장거리 연애를 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이크 역시 유부남이었습니다. 수사팀이 깊이 파고든 결과 블레이크는 사건 당일 공무수행차 콜로라도주로 출장을 가서 현지 호텔에 투숙 중이었습니다. 다수의 목격자가 그의 알리바이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죠. 동료들 역시 그를 예의 바르고 온화한 전형적인 신사라고 평가하며 폭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알 수 없다며 수사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엄청난 인력과 자원을 쏟아부었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건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블레이크를 범행과 연결할 증거도 없었고 새로운 용의자도 나타나지 않았죠.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레리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윌밍턴 현장 사무소 요원들은 멜리사의 가족을 위해 재수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며 살인범이 이렇게 법망을 빠져나가게 둘 순 없다고 믿었습니다. 2001년 8월, 레리는 사건의 원점에서부터 모든 디테일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폴 콕스 요원과 함께 애플밸리 커뮤니티를 다시 방문했죠. 동시에 $80,000라는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새로운 제보를 기다렸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수사팀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했고 심지어 폴 요원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타이론 델가도, 루이지애나 출신의 39살 남성으로 과거 3년간 해군에서 복무했고 현재는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기록을 뒤져보던 레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그렉 요원이 탐문했을 때 집 차도에서 세차를 하고 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상한 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폴이 다시 타이론에게 연락해 DNA 샘플 채취를 요청하자 타이론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폴이 타이론의 이웃, 친구, 동료들을 탐문하며 단서를 모으려 하자 이 행동은 타이론을 완전히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타이론은 경찰이 자신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죠.
그는 폴에게 직접 연락해 조사 활동을 멈추라, 물어볼 게 있으면 나한테 직접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폴은 당신이 집수색에 협조한다면 주변 탐문을 멈추겠다고 제안했고 타이로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30분 뒤 폴은 팀을 이끌고 타이론의 집으로 갔죠. 폴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신발부터 찾았습니다. 멜리사의 아파트 문에 찍힌 발자국과 일치하는 신발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타이론은 폴의 의도를 금방 눈치채고 즉시 수색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폴이 신문을 요청하자 타이론은 순순히 응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죠. 처음에는 평온한 태도를 보이던 타이론은 대화 주제가 멜리사로 넘어가자 갑자기 초조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아일랜드 식탁 옆으로 가더니 지팡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속에서 숨겨진 가늘고 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는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칼끝을 폴에게 겨눴죠.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초간 서로를 노려보다가 타이로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칼을 다시 칼집에 넣었습니다. 폴은 확신했습니다. 이자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가 범인이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단 현장을 떠났죠. 폴은 타이론이 멜리사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고 100%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타이론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수사팀은 다시 그의 집을 수색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모든 신발과 부츠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색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타이론의 생체 샘플 외에도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타이론은 멜리사 사건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대량으로 스크랩해 보관하고 있었고 수많은 가족용 비디오 테이프를 찍어두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타이론은 태권도 동작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는데 특히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앞차기 동작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가 발을 차올리는 높이와 힘은 멜리사 아파트 문에 찍힌 발자국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타이론에게는 그런 흔적을 남길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법의학 연구소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멜리사의 침대 매트리스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머리카락을 미토콘드리아 DNA 검사 결과 아프리카계 목의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타이론의 유전적 특성과 일치했죠. 물론 이것만으로 기소하기엔 부족했지만 수사 방향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레리는 타이론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그의 고향인 루이지애나주 리스빌로 갔습니다. 현지 경찰은 레리에게 충격적인 정보를 주었죠. 1994년 타이론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지만 사건이 기각되어 공식 범죄 기록에는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라리사 젠슨. 그녀의 녹음 진술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잠자리에 들려고 문과로 갔을 때 갑자기 문이 발길질에 부서지며 열렸고 제 머리를 강타했어요. 타이론이 뛰어들어와 제 옷을 잡아당기며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젠슨은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타이론이 손을 놓은 틈을 타 도망쳐 신고했습니다. 병원 기록에 남은 그녀의 부상 부위는 멜리사의 시신에 남은 상처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타이론의 어머니 배 씨는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이었고 그녀가 직접 검사와 교섭하여 $2,000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무마시켰던 것입니다. 젠슨은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멜리사에게는 그런 행운이 없었죠. 레리가 더 깊이 파고들자 타이론이 군복무 중 워싱턴, 텍사스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폭력이나 성폭행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소 10여 명의 여성이 피해를 호소했죠. 그들의 진술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목을 졸랐다. 숨을 못 쉬게 코를 틀어쥐었다. 타이론은 법적 지원을 받기 힘든 약한 여성들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고 체액 같은 증거를 남기지 않아 매번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레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타이론 델가도가 멜리사를 죽인 진범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 증거가 부족했죠. 바로 그때 타이론의 아내 사라가 용기를 내어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타이론에게 끔찍한 가정폭력을 당해왔으며 그로 인해 고막이 파열되어 보청기를 껴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라는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타이로는 술을 마시고 나갔다가 새벽 늦게야 들어왔어요. 제가 예전에 경찰에 했던 말은 타이로의 협박 때문에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라는 덧붙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배우자가 범죄자라고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가 저질렀다고 믿습니다. 사라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2005년 12월 6일 타이론 델가도는 멜리사 갈레고스 살해 혐의로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노스캐롤라이나 전체를 뒤흔들었죠. 지역검사 벤 데이비드는 법정에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과거 피해자 5명을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녀들이 겪은 끔찍한 경험은 멜리사가 당했을 고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배심원단은 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만장일치로 타이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8년 7월 11일 고등법원 판사 찰스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타이론 델과도는 1급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기나긴 싸움 끝에 멜리사의 가족과 친구들은 비로소 늦게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10년과 2019년 주 항소법원과 대법원은 타이론의 항소 요청을 2차례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의 형량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타이론은 여전히 럼버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며 감옥 안에서도 규정 위반 횟수가 6건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역검사 벤 데이비드는 타이론을 성공적으로 기소한 공로로 FBI로부터 특별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FBI 국정이었던 로버트 뮬러에게 친필 편지도 받았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델가도를 기소하기 위해 당신이 쏟은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멜리사는 FBI의 소중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당신과 당신 팀의 끈기 덕분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희망 가득한 새 출발의 순간, 가장 잔혹하게 찾아온 비극, 법망을 피해온 악마와 그를 6년간 쫓은 동료들의 진념은 결국 완전 범죄는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찾아낸 정의가 하늘에 있는 멜리사와 남겨진 딸에게 부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미스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